69년도에 3인당 정부가 그 소zial 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이게 SPD인데 이 3인당 정부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죠. 3인당 정부가 출범해요. 이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럽 대륙 전체가 메어 데모크라티, 독일말로 메어 데모크라티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모어 데모크라시.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영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여기에 변곡점이 하나 생겨요. 변곡점이 뭐냐 하면 보수당 정부에 의해서, 즉 우파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이 자동화, 기계화, 투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하고 기계화하고 그러면은 이게 생산성이 오르잖아요, 당연히. 근데 오르는데 한 20년간 쭉 올라왔는데 얼마 동안 오른 다음부터 생산성이 안 올라와요. 이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옆으로 가지? 하고 학자들이 들러붙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정체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들러붙어서 연구한 결과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기술이, 그 기술을 다루는 인간이,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조직이, 이 세 가지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핵심 요소로 세 가지가 뽑아졌는데 기술은 보다 더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개발해야지 기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연구 결과 기술을,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개발하자. 두 번째,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자동화하고 기계화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기술을 개발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도대체 그 기술을 쓰는 인간들이 어떻게 했길래 생산성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의 인간화였어요. 노동을 인간화한다고 얘기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뭘 하면 노동을 인간화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이르는 이 어간, 약 10년 어간에 있어서 독일 사람들이 취한 조치가 있어요. 노동을 인간화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생산성이 안 오르니까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동을 인간화한다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동을 인간화해야만 생산성이 오른다고 생각을 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인간화하자 이렇게 한 거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임금? 응? 그렇지. 노동 시간을 법적으로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동을 인간화하기 위해서 몇 시간으로 얘네들 줄였냐면 40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노동 시간을 법으로 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만 일합니다. 하루에 2시간 일을 더 안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간이 남잖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생각하잖아.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 저렇게 일하는 게 맞나? 이렇게 일해볼까? 저렇게 일해볼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오르겠어요? 오르겠어요? 노동 시간은 줄었는데 어떻게 됐냐? 생산성이 더 오른 거예요. 노동을 인간화하면 조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것이 조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도 얘네들이 법으로 만들었어요. 뭘 법으로 만들었냐면 76년에 Mitbestimmungsgesetz라는 공동의사결정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야말로 얘네들은 실존주의 철학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도 명령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고 통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제약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합의해라. 이거죠. 뭐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합의해라. 이런 거예요. 법으로 규제했어요. 76년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거죠. 어떤 의사결정은 반드시 혼자 결정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무효야.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그 문서에 합의한 문서가 사인이 돼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렇게 되면 맨날 그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논쟁이 벌어지고 토론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오히려 비효율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비효율이 큰 게 아니라 보다 더 합리화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지. 누구를 억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공동 의사결정을 하려면 조직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 다 수평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이 크고 역할이 작은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계급은 사라지는, 계급적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직급 체계는 있지만 그 직급 체계가 역할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규정할 뿐 서로 계급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더 강력한 자본주의적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신자유주의적, 요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라는 가치가 가장 더 중요한 그런 당근과 채찍으로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인간을 자원화했어요. 노동을 인간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자원화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용어가 휴먼 리소스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조직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됐냐? 계층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 조직에서 피라미드 정점에는 엘리트들이 장악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독일과 미국은 다른 세계로 이렇게 갔다. 그래서 게르만 모델과 앵글로색슨 모델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노르딕 모형은 요 아까 얘기했던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만드는 플랫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동을 인간화하고 조직을 수평화하는 조치를 취했는 데 비해서 앵글로색슨 모형의 시스템적 치유는 그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하면 인간을 자원하고 조직을 계급화했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이 세계는 다 미국식으로 하는 이런 앵글로색슨 모형처럼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